네, 우리 저 재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뭐 제가 소개를 뭐 구태여 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최근에 런던대로 옮기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만 주목받는 경제학자가 아니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님 오늘 저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예. 네. 장하준 교수님은 뭐 저 경제학자로서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책을 또 아주 잘 쓰시는 분이고 네. 책만 쓰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약간 제가 묻어갈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 음식에 관한 그리고 이것저것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쭉 쓰셨는데 저도 몇 년 전에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은 음식 먹는 순서에 따라서 그야말로 처음에 저 가볍게 먹는 뭐 그다음에 메인 요리 그다음에 디저트 뭐 이런 식으로 책을 그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냈었는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비슷한 개념으로 이번에 이 책 쓰시게 된 무슨 배경이 있으면 좀. 아니 이게 사실 이 책이 한 15년 정도를 구상을 했던 책인데요. 물론 이제 학술서적도 쓰지만 지난 한 15년 동안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경제서적을 썼는데 나름대로 이제 쉽게 쓴다고는 하지만 그 독자분들이 경제학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텐데. 그럴까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경제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꺼리고 어렵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말하자면은 독자들한테 이제 좀 읍소를 하는 겁니다.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안 읽어주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얘기를 쓰면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음식의 경제학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낭비되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책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책은 아니고 그냥 음식 얘기는 여기서 이제 미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진짜 뭐 그 생물학적인 얘기 뭐 예를 들어 뭐 당근이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17세기에서야 요즘 우리가 먹는 오렌지색 당근이 나왔다던가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걸 묘하게 틀어서 경제학 얘기로 넘겨서 말하자면 독자들이 실수로 경제학을 읽으실 수도 있게 만든 그런 책이거든요.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다 읽고 나면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경제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안 돼야 될 것까지. 경제를 시민들이 경제학을 모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문화 행사만 유치해도 뭐 경제적 효과 뭐 이런 보고서 꼭 내고요. 대학에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거 문 닫아라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모든 게 다 경제 논리와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경제 논리를 모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경제 이야기를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또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참 마음에 와 닿네요. 모든 시민이 경제 그걸 조금은 알아야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간다. 좀 찔려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진짜 경제학 근처도 안 갔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무식해갖고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할 짓이 그렇게도 없냐? 그렇죠. 대학에 와서도 기껏 한다는 게 돈 버는 거 그런 거 공부하냐? 그랬더니 야, 경제학이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 그건 경영학이고 우리는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저는 전혀 경제학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털끝 많지도 없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진화생물학을 전공하는데 읽어보면 이게 전부 경제 논리로 쫙
설명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cost benefit analysis. 예. 비용이 너무 크면 예. 그건 진화가 안 되는 예. 거고 이런 논리로 계속 책이 설명이 되는데 몇 년 진화생물학 공부하다가 안 되겠네. 그래서 독학했습니다. 하버드에 있을 때 경제학과는 건물이 하나 따로 그렇죠. 아예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렇게 몇 번을 갔는데 어느 노벨상 받으신 저 경제학 교수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형편없다. 뭐. 이게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씩 웃으시더니 너는 아무래도 이 건물에 지하실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지하실이요? 지하실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경제학과 건물, 경제학 도서관이 경제학과 건물 지하실에 있어요. 저보고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 경제학의 진화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이근 교수님이 그걸 하셨는데 그 생물학의 진화론에 말하자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특히 그 옛날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미국 경제학자인데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기술혁신론 이런 거 하면서 진화론을 많이 빌려서 썼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뭐 행태주의 경제학 이런 데서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이제 그 행태주의 경제학을 만든 분인데 그분도 진화론을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경제학이 그 생물학에 엄청 배운 게 많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글쎄요. 뭐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을 만드는데 뭐 아담 스미스 이런 뭐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충분히 받은 것 같고요. 다윈이 결정적으로 자연 선택 이론을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말터스거든요. 아, 그렇죠. 인구론. 말터스의 인구론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이걸 다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학하고 생물학이 처음에 경제학을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경제학이 생물학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다가 영국 같으면 그저 메이너드 스미스라는 존 메이너드 스미스. 존 메이너드 스미스는 아예 경제학의 이론들을 생물학에 접목시켜서 대대적으로 그 양반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그런 게 좀 관심이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제학을 혐오하다가 뒤늦게 경제학에 심취해서 하버드에 있을 때 저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한 1, 2년을 정말 경제학과 건물 지하실에서 굉장히 살았어요. 제가 한때 경합이론, contestable market, 경합시장 이론에 꽂혀가지고요. 윌리엄 버멀 글들을 다 읽고 버멀이 대단한 사람이죠. 버멀 교수님이 저한테 프린스턴 교수인데 프린스턴에 와 있을래 그래갖고 초대도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그 버멀 교수님의 이론을 새들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프로포즈를 하나 써서 선생님 보내드렸더니 그때 경제학으로 전환하셨으면 경제학의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이 경제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그냥 자기 편한 것들만 이렇게 따르륵 추려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제일 그 버멀 교수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경제학자들에게 실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너가 지금 나한테 이걸 실험하겠다 그러니까 난 너무 좋다. 근데 그때 제가 미시간 대학 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프린스턴으로 못 가고 미시간 대학으로 갔다가 경제학계 큰 손실이네요. 아니 저한테는 큰 손실이었던 게 그러고는 미시간에 계속 있었으면 뭔가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미시간에 2년 있다가 서울대학에서 오라 그러는 바람에 짐 싸갖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다양성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뭐 진화경제학이나 뭐 지금도 경제학이나 이런 분야를 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쭤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근 교수님 제가 제일 가깝게 지낸 분이고 나중에 이제 경북대 최정규 교수나 뭐 이런 양반들이 좀 생겨서 지금은 좀 얘기를 하긴 그때 비하면 진화경제학은 또 그런 좀 너무 저한테는 그 무렵에 그냥 갭이 만큼 생겨가지고 접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보면 생물학이 자연과학 중에는 경제학하고 그 제일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자기의 롤 모델을 물리학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는 생물학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네. 제가 미시간 대학의 제 연구실, 다들 제 연구실에다가 뭐라고 이 연구실은 무슨 연구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제 연구실 앞에다가 에코노믹 바이올로지 예, 연구실이라고 딱 써붙이고 살았어요. 예. 그때는 그런 용어 자체가 그렇죠. 예. 사람들이 없었는데 생각도 못하던 시절인데. 들락날락하면서 제 동료들이 예. 그래 에코노믹 바이올로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제 또 한참 그 새들 가지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네, 오늘 전 선생님한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막 그냥 제가 아까 막 하겠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불편한 수 있는 얘기지만 선생님은 저는 뭐 선생님 책 그 나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책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솔직히 선생님이 뭐 흑수저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우리 사회로 이렇게 치면 아니죠. 선생님 가문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짜 손꼽히는 가문인데 뭐 금수저는 아니래도 사람들은 얘기는 안 하지 뭐 은수저 정도는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선생님의 이런 그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줄기차게 그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따뜻함이 굉장히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글쎄, 언젠가 한 번은 여쭤보리라 했는데. 글쎄,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좀 유복한 데서 왔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 신기해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유복하지 못한 데서 나온 사람들이 부자들 좋은 얘기하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논리로 생각하고 맞아요. 좀 유복한 환경에서 온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면 쟤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뭔가 이 사회가 편향적인 거 아니냐. 개인의 어떤 배경이 개인 생각에 많은 부분을 규정을 합니다. 저는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또 그거를 또 이기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복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가난한 곳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경쟁해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좋은 거고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한쪽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쪽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하여튼 뭐 제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극복하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만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이쪽으로도 그렇고 반대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자기 배경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결국은 부자들한테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사회가 이렇게 그 분열되고 갈등이 많고 범죄도 많고 이러면은 물론 뭐 부자들 뭐 우린 그냥 뭐 담치고 뭐 기관총 등 경비원 놓고 뭐 미국이나 남미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책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가 바탕이 돼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왠지 그 주장하고 선생님의 삶하고 잘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 복지가 복지 정책이 이렇게 잘 안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내는 분들이 자꾸 기분이 나는 그렇죠. 왜 내긴 내는데 나는 뭐 받는 것도 없는 거 같고 맞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저 의료 복지는 한술 더 뜨는데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갈 거라고 거의 사기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내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조금 내고 다 같이 이렇게 잘 살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그 심리적인 이 만족감이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덴마크 이런 나라 가면은 뭐 최고 소득세율 뭐 50% 뭐 55% 뭐 정권에 따라서 뭐 60%까지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저 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90%의 국민이 지금 내는 세금 수준에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많이 내는 대신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데 미국같이 소위 말하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은 세금을 물론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냅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는 내고 간접세라고 그렇죠. 하죠. 궁극적으로 예, 그거는 궁극적으로 내는 거니까 완전히 공짜로 먹는 건 아닌데 이제 비율적으로 덜 내는 거지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주로 혜택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은 거의 못 받고 내기만 하고 이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맞는 얘기고 또 어떤 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미국이 이제 뭐 복지 안 한다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에서 복지 지출 비율이 11% 12% 이런데 미국은 18%거든요. OECD 평균이 20%고 유럽에 가면 뭐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은 뭐 28% 30% 32% 뭐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뭐 핀란드, 덴마크, 뭐 스웨덴,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복지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정치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보편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도 내고 또 그만큼 받고 이래서 이거는 우리도 이거의 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만 내고 덕은 다른 사람들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출신 계층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게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게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우리는 갈라치기를 하고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너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게 늘 저도 못마땅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선생님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늘 이제 고마웠어요. 그렇게 봐줘서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은 줄기차게 거의 모든 책에서 제가 읽어본 선생님 책에서는 전부 약간 의아스러울 정도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쪽에서 들으면 영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뭐 개입하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제학 하다못해 뭐 주로 시장주의라고 하는 그 신고전파 이론에도 뭐 시장 실패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해가지고 그럴 때 개입하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걸 좀 더 틀을 더 크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일단 그 시장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고전파는 시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건데 좀 다른 이론들에서는 시장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케인즈 이론 같은 걸 보면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도리어 돈을 더 만드는 그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흔히 옛날 그 부총리께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건데 결국 이 가계 재정하고 국가 재정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돈이 들어오는 게 뻔하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보다 많이 쓰면 빚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는 물론 정부도 이제 그걸 너무 과다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빚을 지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경제 전체를 보면 나의 지출은 남의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다들 지출을 줄이면 내가 빵집에 일주일에 2번 가던가 한 번만 가면 빵집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빵집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밀가루, 계란 이런 걸 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 하향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죠. 옛날에 외식 많이 했는데 겁나니까 덜 가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손님들 안 오니까 그 물건 사는 거 줄이고 그러면은 농부들 수익도 떨어지고 그런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다시 그 위쪽으로 쳐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그 정부가 낸 빚을 다 갚고도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버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정확한 상황은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계 그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세수가 얼마고 그 이게 그러니까 지출 그 얼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걸 모르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유럽의 이제 뭐 스웨덴, 덴마크 뭐 그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 몇 나라 빼고는 재정이 훨씬 더 건전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40%뭐 부근이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120%뭐 이러고 뭐 일본은 뭐 220%인가 그러고 뭐 독일도 그나마 그 건전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도 정부 부채가 GDP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걸 보수적으로 봐가지고요. 정말로 도와줘야 될 것도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이 많았죠. 경제를 너무 모르는 이제 문외한으로 얘기하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늘 하던 얘기인데 아빠가 돈이 좀 없다고 그러면 은행에 있어. 은행에 가면 돈 다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걔 머릿속에는 은행은 돈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식하게 급하면 돈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늘 궁금하던 그래서 경제학자를 만났을 때 꼭 물어요. 이른바 기축통화라는 아니 미국은 급하면 지네가 달러 맨날 찍죠.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게 세계 경제 패권 질서의 그늘이죠. 그 나라는 그냥 뭐 돈 막 찍어서 펑펑 써도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왜 그래야 돼요? 아니 뭐 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질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그런 큰 뭐 돈을 찍어낼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큰 틀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빌려도 그거를 잘 투자하면 그렇죠. 나중에 더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어디다 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기업도 빚이 나쁘면 기업도 돈 빌리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 돈 안 빌리면 기업은 확장을 못 하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새 설비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현명한 길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악순환이 생길 때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빚을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이나 교육 투자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 그 돈은 나중에 이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 소득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가 자꾸 뭐 돈 쓰면 안 된다고 할 때 뭐 그전 박근혜 정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그거를 자린고비 경제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안 쓰는 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 자본주의적인 방법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 방식인데요. 저는 안 쓰면 버는 줄 알고 안 쓰고 사는데 뭐 선생님이나 저나 뭐 교수들은 뭐 그렇게 해야죠. 뭐 무슨 사업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라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자꾸 정근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돈 뻔한데 뻔하지가 않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돈을 빌려서 어디다 쓰냐에 따라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걸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부총리님 늘 말씀하셨는데 들어올 세수를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아니 아들이 굶어 죽는데
돈 빌려서 일단 쓰시고 마감하시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아니 말이 안 되는 들었는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니 첫째로 정부의 의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의 제일 큰 의무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빚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네. 일단 빚을 내서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중에 또 그걸 채울 수도 있어요. 예, 한 번 빚 내면은 영원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나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둘째로는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또 그 빌린 돈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나중에 세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안 한다고 예정을 하고 세수가 얼마 이렇게 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늘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걸 막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절대 예,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저는 언제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 선생님 만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까. 저희 생태학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네. 그 로버트 페인이라는 교수가 그 시애틀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나가 보면 물웅덩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위에. 근데 거기에 불가사리가 자꾸 조개고 뭐 이런 걸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말이야 여기가 평화로울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을 끌고 나가서 20개의 물웅덩이에서는 끊임없이 불가사리를 잡아내고 그래서 평화로운 물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컨트롤로 내버려두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불가사리가 있는 쪽에 생물 다양성이 더 높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가사리는 일종의 제너럴리스트거든요. 닥치는 대로 먹는 놈이니까 골라먹은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경제학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놈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틈새를 만들어줘서 다른 것들도 나오고. 경쟁력이 없는 것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한 2종 정도가 전체를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리소스를 다 먹어치우니까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오래전에 경제에 한번 빗대서 그리고 국가의 그 역할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제 깐에는 해봤거든요. 국가가 그저 이 정도로만 개입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국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업이 불공정하게 독과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규제하면서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한때 우리 사회에 그 중소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굉장히 그래도 애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그런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게 게임을 공정하게만 좀 제발 해달라. 근데 우리는 맨날 너무 불리해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들어와서 게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혼자 다 뭐 거의 불공정하게 다 말아먹지 못하게 규제해주고 뭐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있는 법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게 공정거래 그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보통 이제 그 공정거래법을 주로 하는 경제학자들 분보다는 이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00m 달리기를 할 때 다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고 그게 공정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그냥 공평한 것뿐이죠. 그렇죠. 어떤 선수는 눈이 하나밖에 없고 하면 다들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 그 다음에 경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일부가 경쟁할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경쟁을 하는 게 꼭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키우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사실 독일인데, 독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중견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미텔슈탄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작게는 한 200명부터 보통 한 500명, 뭐 크게 한 2,000명까지 직원 데리고 뭐 매출액은 뭐 많으면 뭐 유로,
100억 유로 뭐 이런 정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기업인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신장 투석기에 쓰는 필터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막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히든 챔피언. 그렇죠. 예,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죠. 예. 예.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 대기업이 횡포 못하게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은행 이걸 이제 주로 독일 주 정부들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주 정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산업은행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퍼 게셀샤프트라고 이제 그 연구기관 네트워크인데 그게 이제 반관 반민 단체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 그런 데서 무슨 뭐 경영 개선하겠다, 뭐 연구 개발하겠다고 뭐 맥킨지니 뭐 이런 그 고급 그 기업 그렇죠. 예, 들을 찾아가면 너무 비싸서 그렇죠.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비로 해가지고 지역 대학하고 연결시켜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이거 뭐 이런 뭘 만드는데 이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 뭐 좀 개발해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해가지고 실비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줘서 그 기업들을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너희가 뭐 단가 내리고 뭐 납품 착취하고 이것만 못하게 해가지고는 진정으로 그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악만 막아주는 거지 실력은 똑같은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냥 보통 독점 방지법 공정거래법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이 100m 선에서 어떤 애들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를 못 오게 시작할 때 못 오게 하는 거지 이 다리 하나 있는 애한테 의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견해죠. 불가사리론에 제가 뭐 다른 동물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네. 저 엉뚱한 얘기 하나 해보려고요. 이 책 읽어 보다 보니까 요리를 잘 하시는 걸로. 뭐 잘하는 거보다 좋아합니다. 하는 근데 거 좋아합니다. 그 원인 제공은 혼자 해 먹어야 돼서 영국의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저도 영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요즘엔 뭐 그저 많이 나아졌죠. 테이트 뮤지엄 쪽이나 이쪽은 뭐 좀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맛이 없다가 보니까 스스로 음식을 하셨다. 그래요? 아니 정말로 저는 농담이 아니라 86년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까지는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국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은 뭐 고기, 그러니까 뭐 소고기가 됐건 돼지고기가 됐건 양고기가 됐건 그거를 그냥 양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바짝 구워가지고 그거 하고 빳빳한 거, 빳빳한 거 하고 감자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는데 이게 색깔을 보면 이거는 당근이고 이건 시금치인 것 같은데 먹어보면 똑같아요, 질감이. 둘 다 그냥 죽을 때까지 끓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마늘도 안 쓰죠. 뭐 매운 거 못 먹지. 하다못해 무슨 뭐 프랑스 요리처럼 무슨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먹으면서 지내려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어렸을 때 뭐 이제 볶음밥 정도나 하던 요리 솜씨를 어떻게 동원을 해서 이제 뭐 조금씩 요리를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그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혼자 한 7년을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처가 이제 캠브리지로 왔는데 딱 와보더니 제가 이제 그때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요리책이 뭐 12권인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 이미 구입해 놓은 요리책이. 근데 거기에 있는 요리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리책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별로 그냥 어렵지 않은 거, 간단한 거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해 먹고 제대로 된 요리는 거기서 하나도 한 게 없었거든요. 요리책은 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니 재밌잖아요, 읽으면. 요리책이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제 요리 레시피만 나와 있는 책들도 있었지만 어떤 책들은 이제 그런 뭐 그 나라의 역사라던가 음식 문화를 이렇게 섞어서 쓴 책도 있고 그래서 제 처가 이걸 보더니 도대체 집이 얼마나 좁은데 이 요리도 안 하는 책들을 왜 갖고 있냐고, 이거 요리 안 하려면 당장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요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 임기응변으로 그냥 사다가 해먹던 거를 그때부터 이제 이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늘어요? 그럼요. 예,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예. 배우면 그럼요.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처음부터 뭐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도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하시나 이렇게 아니요,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자꾸 하면 뭘 잘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이태리 요리를 많이 해요. 예. 오. 예, 그래서 이제 파스타, 리조또 그다음에 네. 이제 고기 요리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이태리 요리가 주종이고 나머지도 그냥 여기저기서 배운 것들 한두 가지씩 중동 요리도 한두 가지 하는 거 있고 그 프랑스 요리 예를 들어 그 프랑스식 어니언 숲 같은 거 있잖아요. 양파숲. 그런 것도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러세요? 그럼 영국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가서 저는 이태리 음식을 제일 좋아하고 그러면 나이가 다음번에는 드시면 되겠네요. 무조건 한 끼는 이태리 음식, 한 끼는 무조건 찾아가는 걸로. 근데 이 이태리 음식이 이제 거기가 사실 이태리가 이제 남쪽 북쪽이 좀 다른데요. 북쪽 가면 이제 그쪽은 이제 주로 리조또 많이 먹는 지역인데 거기는 버터도 많이 쓰고 음식도 그렇게 매콤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우리랑 거리가 있는데 이 남쪽 음식들은 멸치, 가지, 호박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거 많이 써서 우리 입이랑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쪽 요리를 좀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저 진짜 하나 배운 게 제가 작년에 이태리 파도바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청중들에게 좀 아부하는 차원에서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참 닮은 게 많다. 이런 얘기하느라고 반도에 살고 인구도 비슷하고 아니 기준도 비슷해요 사실. 그러고서는 밑도 끝도 없이 니네나 우리나 마늘 좋아하는 거 똑같고 그런데 이 책에 선생님 설명한 거 보니까 마늘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한국 이제 농업연구원에서 나온 통계를 찾았는데 보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1년 마늘 소비량이 1인당 7.5kg인데 평균. 근데 이태리는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조교를 시켜가지고 찾게 했는데 이태리 그 농무성에서 나온 걸 보면은 1인당 600g, 700g 이렇게요. 1kg도 안 되는 거죠. 프랑스는 이게 말이 되나? 200g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프랑스는 사실 마늘을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그러긴 한데 이태리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이렇게 섭취하는 마늘 양은 우리랑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는 말하자면 버리는 마늘이 많잖아요. 아니 김치 담궈가지고 국물 다 옛날에 가난할 때 먹었지만 국물 다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저 국수 해가지고.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걸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기 불고기 같은 거 잰 다음에 그 국물도 또 안 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낭비하는 마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게 저는 선생님 책 그게 일장에 아주 탁 나와버리잖아요. 아니 제 일장의 맨 처음에 시작이 단군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늘이 말하자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웅녀가 곰이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조선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나온 거니까 선생님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마늘이 우리나라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든 게 그냥 1장부터 마늘 얘기에 그냥 훅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객담인데요. 다윈 선생님의 종의기원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종의기원 첫 장이 육종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비둘기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 온갖 요상한 비둘기를 만들어내나 또 개 품평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이게 다 늑대로부터 온 건데 어쩌면 이렇게 다니 그게 챕터 1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요즘 읽으면 그 챕터를 못 넘어가요.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없잖아요. 비둘기 온갖 비둘기 그걸 왜 읽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였어요. 개 품평에 맞아요. 그 유명하죠. 아직도 하죠. 옛날 굉장히 같죠. 그게
오죽하면 그 존 머레이라는 출판사 사장이 원고를 받아들이고 뒷부분은 빼고 요 부분만 내자. 그러면 나 책 무지하게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윈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내용을 일장에다가 담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마늘 얘기를 일장에 담으신 것처럼. 그거는 한국 독자를 겨냥한 거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게. 그리고 이제 외국인한테는 저희 그 단군 신화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맨 처음에 단군 신화를 썼습니다. 저만 이렇게 그냥 자꾸 질문 공세를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던지고 선생님도 기회를 좀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 아까 제가 약간 불편한 흑수저도 아니면서 흑수저 도와주는 척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냐 그 얘기를 은근슬쩍 여쭙지만 선생님 말씀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불편해할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잖아요. 거침없이 비판을 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금서 당했다면서요? 그 나쁜 사마리아라는 책이 이제 2007년에 나왔는데 처음에도 뭐 상당히 잘 팔렸죠. 근데 200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옛날식의 70년대 80년대식의 전국적인 금서라는 개념은 없어졌을 때니까 병영 내에 금서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정부가 보기에 이제 과격 학생 단체에서 뭐 이 병영에 있는 병사들한테 그 책 보내기 운동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나온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 나쁜 사마리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롯해서 이제 32권이 이제 금서가 됐는데 근데 저로서는 뭐 대단히 좋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금서라는 엄청난 타이틀은 붙었는데 뭐 군 병영 내 서점 빼고는 어디서든지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린 또 읽지 말라면 그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 국방부에서 연구비 지원받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근데 그건 사실 좀 뭐 해프닝에 가까운 얘기였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학자로서 그냥 뭐 이렇게 재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대로 말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정부 공무원도 아니고 학자는 그냥 저는 생각대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도 그때 그 뭐 호주제 논란 이런 때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저런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왜요? 선생님 그냥 얘기하신다면서요? 저는 한참 재고 얘기하다가 그러셨어요? 이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등 떠밀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선생님께서 괜히 그냥 겸양하게 나오시는 거지. 아니 사실 뭐 그때 요즘은 뭐 이제 세상이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사실 호주제 폐지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뭐 그거에 좀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지방의 지역구에 내려갔더니 할아버지들이 뭐 갓 쓴 할아버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플래카드 들고 나서 내 이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저도 헌재에 가서 이제 변론을 했는데 거기 갓쓴 분들이 쭉 오셔가지고 너는 뭐 안 달렸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뭐 암탉들 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뭐 뭐 그때는 저 거의 1년 동안 거의 1년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실에 전화를 써야 되는데 연구실 전화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전화에 울리면서 받으면 그냥 저쪽에서는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쌍욕을 막 해대는 거죠. 정말 고생하셨네요. 저 누구신지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알고 전화하셨지 않느냐. 근데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선생님도 당당하시면
말씀하시고 저랑 얘기를 나누시죠. 그러면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얘기는 꽝 끊으시고. 그렇고 왜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전화 이거를 코드를 뽑고 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고 싶을 땐 네. 뽑고 빨리 하고 네, 또 네, 뽑아놓고 거의 한 1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호주제 이런 게 아니 요즘 사실 이 또 그 출생률 꼴찌 세계 꼴찌 1위 그거를 꼴찌 정도가 아니죠. 예, 그건. 탁월한 꼴찌죠. 예. 탁월한 꼴.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짜 그 제도적인 성차별을 한다던가 이런 게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저야 생물학자니까 생물학적 정보, 생물학적 그걸 갖고 근거로 얘기를 이제 예. 시작한 거죠. 선생님이 거침없이 경제학자로서 선생님 눈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시니까 예. 그 얘기를 그냥 설명을 쭉 하시는 거고 예. 저도 뭐 호주제 문제에서도 그랬고 그 4대강 때도 그랬고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생물학자로서 바라보면 이게 뭐 논란의 여지도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기면서 예. 이런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또 나서가지고 또 하면 또 삶이 고달퍼지는데 그리고 안 하려다가도 언젠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말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이나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죠. 뭐 예. 그런 말 많이 양심 했었죠. 뭐 엿바꿔 먹었어 예. 뭐 소리 양심이라는 예. 게 예. 일상적인 예. 용어로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제 기억으로 거의 한 최근 10여 년 그 일상 대화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쓰는 그러네요. 사람이 예.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숨다가 끝내 나설 수밖에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양심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숨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하면 이제 이게 그냥 팡 터져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바른 길을 이렇게 보고 뭐 찬성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로 가는 거죠.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양심이란 말이 없어진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기적인 인간 그런 가정으로 출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양심으로 표현되는 비이기적인 동기들 그게 무슨 철학적이 됐건 종교적이 됐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이렇게 직물적인 차원에서 그냥 누구를 보면 불쌍하고 공감이 가고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 시장주의적인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게 이제 퍼지면서 그런 양심이라는 거 없다는 그 얘기들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누가 양심적인 것처럼 하면은 이거는 다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바보다. 그래가지고 경제학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 괴짜 경제학 뭐 이런 건데 사람들 다 나쁘고 자기 이익 챙기는 거고 양심이라는 거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참 그 독서적인 역할을 했는데 불행히도 또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화생물학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적자생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론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네가 하는 얘기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이 진짜 양심 있으신 분들은 고생을 하게 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경제학자들이 참 책임이 큰데. 근데 기왕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경제학의 세계 경제학계 이런 걸 뭐 제가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하고 약간이라도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도 읽어보고 좀 공부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저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세뮤얼 볼스 교수님의 도덕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변했죠. 경제학이 도덕을 얘기해도 되나? 저 같은 사람도 경제학하고 도덕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분야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그렇죠. 뭐 도덕 철학자였거든요. 그렇죠. 케임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까지 경제학이 도덕 철학과의 분과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이제 나라마다 이제 경제학의 뿌리들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행정학하고 많이 연결돼서 발달했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철학, 도덕 철학하고 연결돼서 그 발달했고요. 와, 그 아담 스미스의 이제 그 경제학 책 국부론이 있지만 예. 또 도덕 철학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예. 12년인가 먼저 쓴 예, 책이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도덕 감성론, 도덕 네. 감성론이라는 책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뿌론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했지만 도덕 감성론에서는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런 게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를 알고 있던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런 이런 도덕적인 것도 있고 이기적인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나눠서 두 책을 썼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냥 그 이기심 얘기한 것만 사실 국부론도 다 이기심 얘기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예,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그 책을 쓸 때가 이제 18세기 말인데 그때 이제 공장에서 이제 분업화가 진행되고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옛날엔 다 이렇게 장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단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그때 이미 이렇게 계속 단순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되니까 공교육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공교육이란 개념도 없던 때인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이 도덕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냥 이 경제학자들은 그냥 그런 건 다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기적이라는 표현하고요. 이타적이라는 표현하고 뭐 말하자면 도덕적이라는 표현하고 사실은 종이장 한 장 그렇죠. 차이거든요. 옥스퍼드에 있는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고 책 제목을 붙였지만 그 이기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관점을 달리하면 이타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적인 그 행동이 왜 진화했느냐 하는 것은 그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존재들끼리 그렇죠. 서로 돕기 위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그 성향을 품고 있는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미 경제학으로 치면 애덤 스미스 때부터 이미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물학에서도 아주 정말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보울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다시 좀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행히도 지난 한 3, 40년 동안은 그렇게까지 간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아주 표면적인 것만 봐가지고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그건 생물학적으로 정당화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악용들을 많이 했거든요. 좀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지고 힘들수록 인간이나 생물이나 각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 특징, 양상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글쎄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좀 더 표면적인 얘기가 될 테니까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회 어떤 집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그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결속력이라는 게 이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이렇게 경쟁하다가도 뭔가 자기들이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타협하고 같이 돌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은 그 대공황이 나고 그랬을 때 그 루즈벨트가 들어와가지고 뉴딜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해가지고 복지 제도도 도입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이런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서 그 사회 결속을 다졌던 거고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세계에서 노사 관계가 제일 안 좋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파업으로 손실된 노동 일수가 노동자 1인당으로 하면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대공황 나고 막 그 스웨덴도 미국만큼 심하게 대공황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러다 다 같이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1938년에 잘초바된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노사 타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 결속력이 나온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실 뭐 그 또 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단순히 뭐 GDP 이런 것만 보면 뭐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 병들어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률 세계 최저에다가 자살률 OECD에서 1위죠. 지금 사실 2위가 됐는데 원래 1위였는데 그 라트비아라고 옛날 구소련 공화국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 근데 네.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2위가 됐고. 나는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 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 OECD 1위, 우리나라 30%인데 2등이 일본인데 20%고 OECD 평균이 10%가 안 됩니다. 뭐 거기에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그리고 또 자살률 중에도 노인 자살률이 탁월히 높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게 사회가 병든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 통합보다는 갈라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큰 일을 당하면 통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뭐 그게 주어진 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고 집단이 얼마나 그 합의가 있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얼핏 그런 지표만 봤을 때 야 진짜 이렇게 심각한데 뭔가 좀 타협도 하고 새로운 틀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불행히도 그러기보다는 자꾸 더 의견도 양극화되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집단 결속을 얘기하시니까 저희 그 진화생물학에서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느냐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도킨스의 책이 그 핵심을 찌른 거였어요.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걸 그렇죠. 이제 때린 거고, 예. 마치 우리가 집단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결국은 유전자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때로는 집단에게도 유리한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다. 제가 우리 채널이 갑자기 팡 터진 게 바로 저출생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이 낳으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로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아니 근데 했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다. 아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낳는 사람은 진화적으로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은 지극히 현명하게 지금 상황에 진화적으로 잘 적응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낳는 때가 아닌 거죠. 근데 자꾸 이거를 이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제도 몰락합니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호모사피엔스 수준으로 이걸 털어버리면 그렇죠. 인구가 줄어드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뭐 생산하면서 이게 전부 사람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줄어야 좋은 건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니까 국가별로 잘 사는 나라들이 다시 자기 자국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또 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격하게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다. 전 호모사피엔스 전체로 보면 역시 한국 국민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똑똑하게 제일 먼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안 낳는 게 절대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유리한지 몰라도 단기적인 걸로 보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이 상태로 오래 못 버티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노동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 텐데. 뭐 아니 이제 바꾸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걸 해야죠. 그러니까 우선 가장 간단한 건 이민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 얘기 제가 15년 전에 했다가 무지무지 혼났습니다. 아니 저도 뭐 저는 이민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이민을 찬성을 하는데 그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받을 때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받아야죠. 요즘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외국 가사 도우미들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해서 받자 이런 거는 그 참
전 근대적인 얘기고 예,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생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뭐 여성들이 뭐 말하자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거의 뭐 2배 이렇게 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도 뭐 훨씬 높고 우리나라가 이제 OECD의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뭐 스웨덴 뭐 덴마크 독일 이런 데 보면 출생률이 1.6, 1.7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노동 시간도 짧고 복지도 잘 돼 있고 네. 예. 그 양성 평등도 이루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애를 조금 낳는 게 걱정이 되고 이민은 받기 싫고 하면 결국 애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도리어 그거에 반대로 가는 얘기가 뭐 노동 시간도 늘린다 그렇죠. 그러고. 그 예. 69시간 그거는 전 진짜 완전히 반대 얘기인데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신가? 이 퍼즐을 맞출 줄을 모르는 예,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들이 뭐 애를 키워본 일이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예. 애는 그냥 낳으면 자동으로 크는 거 내지는 그냥 저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데려다가 보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제대로 애를 키우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안타까운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면 그 젊은 일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도 예, 그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1인당 예를 들어 뭐 2명 봉양하던 거를 4명, 5명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질문이 제가 오늘 경제학자를 만나면 기어코 물어보리라 한 몇 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럽의 그 작은 나라들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잘 살잖아요. 그럼요. 축구도 잘하고 저한테는 축구가 중요한데 축구 저계에 있는 분들은 저 축구의 저변 확대가 돼야 이게 선수가 많아진다고. 근데 조그만 나라들 중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은 그걸 툭 던지면 할 말들을 잃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는 약간 어정쩡하기는 하죠. 우리가 5천만 인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시작을 강대국 따라가는 형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이런 경제 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뭐가 어려워요. 바꿀 수 있고 그런 나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웨덴도 처음부터 노사관계 좋았던 거 아니고 다들 노력하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꾼 거죠.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그 나라가 이제 스웨덴의 600년, 러시아 100년 그렇죠. 식민지 지배를 받고 나니까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났을 때 이제 이거를 독립 전쟁을 했는데 그때 좌우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완전 그 우파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파가 거기서 이겨서 그 우파가 어느 정도의 우파였냐면 옛날에 공산당에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은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1939년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나니까 이 나라가 또 러시아가 너무 싫어가지고 또 나치한테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나라가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뭐 배상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덜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던 나라인데 60년대부터 그런 뭐 스웨덴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복지국가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좌우 화합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 행복 지수 뭐 1위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고. 예, 그다음에 뭐 덴마크도 처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그 아주 비참한 나라였는데 그 19세기 말에 그 협동조합 특히 이제 그 낙농업 쪽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해가지고 이 작은 그 농부들이 모여서 이제 소들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가공해서 버터나 치즈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로 돼지를 먹여가지고 그 돼지들을 또 이
잡아가지고 베이컨 만들어서 독일이나 영국에 수출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나라가 그거는 공동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동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협동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또 나라가 이제 기틀이 선 거고요.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이좋고 뭐 복지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산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냥 갈등하고 하다가 바꿔서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 왜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해야 되나. 네.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해야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해지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정책을 바꿔나갔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랬던 거 아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출생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일찌감치 꺼낸 그렇죠. 선구자적인 발언을 하셨죠. 2005년에 제가 책을 썼으니까 2006년에 돼야 2005년 출생률이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낼 때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2006년에 2005년 출생률이 1.08로 영자가 가운데 딱 박히니까 모든 언론이 다 한꺼번에 와 일어났어요.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뒤늦게 이제 제 책이 조명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경제학을 잘 모르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니까 조심은 하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과감히 어차피 뭐 저 30 전에 저 애 셋 낳으면 군대 빼준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괜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출생률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좀 작으면서 잘 사는 그런 나라들처럼 갈 수 있게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요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출생률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좋은 사회를 만들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복지가 잘못돼 있고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고 그 사회에 말하자면은 목표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버는 걸로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옛날 우리나라가 성장을 중요시했던 거 그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뭐 국민소득 2,000불, 3,000불 이런 때는 경제 성장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애들 죽는 꼴 안 보고 연탄 한 장이라도 더 떼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밥 한 그릇 더 먹고 그런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 가끔가다 듣는 분이 저분이 왜 왔다 갔다 하시나 이제 아니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로 잘 들어보면 일관성이 있는데 단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떨 지금은 때는 막 사람들이 장하준 선생님이 어떨 때는 보수를 지지하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진보 쪽에 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들 많이 혼동을 받으시니 제 나름대로는 일관된 논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발전 단계가 달라지고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게 환경, 그다음에 행복, 공동체, 그렇죠. 문화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단계인데 왜냐하면은 국민소득 한 2만 불 넘어가면은 어떤 그 연구를 봐도 소득하고 행복이 관계가 없습니다. 뭐 그 밑에는 예를 들어 뭐 10,000불이냐 20,000불이냐 뭐 그 논란이 있지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그런 건 관계가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복지하고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양성평등 이루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그러면은 인구가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소득과 행복이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여전히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돈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소득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다른 면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자라고 자부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삶을 사냐에 따라 우리 생각도 바뀌고 인간성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득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저 젊었을 때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늦어도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늦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딱딱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어제 술 좀 많이 마셔서 늦게 일어났으면 뭐 밭에 한 30분 늦게 나가고 뭐 30분 더 일하다 오면 돼요. 근데 이 산업사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시계에 의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조립 라인에 다 8시 45분에 와서 8시 50분에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늦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지각하면 때리고 하면서 시간 지키라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귀해져요. 물건은 많은데 시간은 옛날에 비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죠. 시계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요즘 핸드폰에 뭐 그것도 뭐 알람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에. 시간 옛날에는 그냥 뭐 좀 너무 늦으면 뭐 차가 막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다 찍으면은 몇 분 걸리는 이제 나오는데 왜 너 늦게 출발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득이 적을 때는 이게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갈수록 그게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부가 우리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거예요. 소위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있는 물질을 잘 나누고 잘 써가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은 부족한 게 이런 뭐 공원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옛날에 제가 뭐 유엔에서 잠깐 일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살았는데 거기는 공중 수영장에 갔는데 다 대리석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 쓸 수 없는 그런 큰 소비를 같이 공동체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노동 시간도 줄이고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줘야지. 이제는 돈 좀 더 벌면 물론 좀 더 편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가 이 지향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뭐 공원 많이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사회가 정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일하면은 일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보상도 제대로 받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는 그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뭐 성적 차별 무슨 인종적 차별 뭐 장애인들 차별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거 없애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뭐 도서관 많이 짓고 뭐 공원 많이 만든다고 되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지 아직도 그 70년대 80년대 생각으로 그 국민소득 더 늘어나면 더 좋은 거겠지. 뭐 늘어나면 조금은 좋겠죠. 그러지만 옛날에는 100이 늘어나면은 효과가 100이었다면 이제는 100이 늘어나도 그 효과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금 사춘기다. 몸은 컸는데 아직 정신이 거기에 맞질 않아가지고 지금 복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사회 방향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7, 80년대 생각해가지고 노동시간 늘리자 뭐 그 애 나면 뭐 많이 나면 군대면 근데 왜 애는 여자가 낳는데 남자를 군대를 면제해줘요? 너무 말도 안 돼. 하여튼 그 아직도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 선생님 어느 방송에 나가서 사춘기라 그랬다니까 그거 철회하세요. 그래요?
사춘기 애들 못 다루거든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사춘기 지나갈 때까지 그냥 부모는 죽은 듯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안 또 되겠네. 있겠네. 죄송합니다. 데려다가 팰 수도 비유가 없고. 좀 그거는 뭐 나중에 자르시던지. 네. 아니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그 위원장 뭐 이런 게 오면 잘 안 하려 그런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하게 됐는데 코로나 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할 때 수락하는 저 자신을 이제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또 맡아서 해야 되나. 그럴 때 저는 생각한 게 제 진화생물학적 진화적인 이 모델링을 해보면 대충 이제 끝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거는 뭐 저 공진화 차원에서 호모사피엔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지금 밀당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가 그래도 그게 적어도 1년짜리 위원장이니까 그 한 5, 6개월 정도면 마스크도 벗고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름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구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위원회. 그게 사실은 목표였거든요. 이게 코로나19 방역위원회, 방역지원위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약간은 이상주의적인 그런 그 꿈을 갖고 거의 3년이란 세월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두 공동체로 체험한 게 하나 있잖아요. 모두가 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정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 다 배워버렸어요. 아마 옛날에 그 백신을 제조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보나마나 백신이 나오면 가진 자들이 먼저 맞았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 근데 이번에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맞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나이별로 해가지고 그 위험별로 해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 거기 먼저 맞춰드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맞고 선생님들 맞고 이걸 사회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전 시민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제 이 난국에서 빠져나와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기가 막히게 소중한 걸 배운 거예요. 함께. 그러면 어떤 일상을 진짜 해볼까. 그동안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많은 불합리한 우리 사회에 있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조정하는 그렇죠. 새롭게 고생하고 우리 빠져나가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이렇게 이제부터는 해볼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못하고 나왔죠. 그때 어떻게 딱 저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저야 정부 공무원도 아닌데도 다 이제 일이 마감이 돼야 되고 새 정부가 좀 저는 그런 데서 조금 잘해 주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 너무 뭐 다른 일들에 너무 바쁜 거 같고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세계적으로도 소중한 우리는 자산인데 우리가 제일 잘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흐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를 저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국이 뭐 음악이니 영화니 드라마니 뭐 하다못해 이제 요즘 음식까지 세계 문화 리더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진짜 방역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게 성공적으로 했고 그런 거를 잘 만들어냈으면 굉장히 세계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좋은 영향도 많이 끼쳤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그게. 장하준 선생님하고는 퍽 오래된 사이거든요. 장하준 선생님 저 동생하고도 제가 잘 알고요. 사촌 누님도 알고 아이가 이렇게 다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장하준 선생님 예전에 영국에서만
저 만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최근에 와서는 이상하게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 삐그덕거리고 어긋났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억지로라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나눈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 선생님은 물론 책으로도 선생님 그동안 늘 제가 만나고 있었지만 그 은근히 분야는 다른데 저랑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런 분을 만나면 그냥 한없이 좋잖아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으쌰으쌰 의기투합하는 것도 뭐 매일매일 재밌겠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같은 방향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를 발견하는 그 희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또 학교를 옮기셨다는데 올해도록 그 저희들을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현자가 되시기를 꼭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경제학을 하지만 뭐 소위 이제 뭐 학제적 연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회과학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최재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배우는 게 최재천 선생님은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경제학만 하지 말고 정치학도 좀 알아야지 뭐 이런 차원인데 그 보시는 이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감탄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오늘도 와가지고 정말 너무 사실 제가 최재천 선생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경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유튜브를 하시고 저를 초대하세요. 예, 제가 뭐 그럴 능력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많이 여쭤보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정말 우리 사회 몇 안 되는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자리에 또 저 초대해서 얘기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실례 안 되면 구독자분들한테 또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최천의 아마존 네. 50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예, 제가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50만이요? 와. 네. 저 최재천의 아마존 50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여기 감히 나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와서 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경제학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최재천 선생님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나 배울 게 많은 분이라서 뭐 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이거 구독하시겠지만 더 많이 봐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보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